이런 의견을 박수로서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단상 위에 올라올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여기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여기 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보이는 데서, 왜냐면 보니까 저 멀리까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셔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일요일 모두가 또 이제는 예배 끝나고 지금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즐거운 얘기를 또 해야 될 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저는 그만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그 친정, 저는 결혼했습니다. 네. 혹시 너무 젊어 보인다고 하실까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농담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실은 카톨릭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남편이, 제 사랑하는 남편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래서 또 우리 친정을 가면 또 한 번씩 성당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신부님들하고도 제가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중에 혹시 제 경력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민주당과 가까운 많은 분들하고 또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저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도 이렇게 뵙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성당의 신부님께서 아주 지독한 정의구현 사제단이었나 봅니다. 저하고 아주 저하고라고 보다는 이제 제가 굉장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북한 편을 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무조건 북한에 이렇게 추종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때로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셨을 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특권층들, 그 외에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납북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북한 인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들도 현재 북한에 계십니다.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억류되어 있는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원비어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을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도 온 나라가 난리를 피는데, 왜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납북이 되었고, 심지어는 최근에 6분인가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6분의 우리나라 국민이 억류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게 정상인가?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마음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소유권도 인정이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장마당이 있다고는 해도 그건 다 악상이죠.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을 무작정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한 주민이 정말로 안타깝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왜 정권을 비호하는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그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위해서 사실은 그 체제가 무너져야 마땅한 것인데 왜 그들을 비호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민족주의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가짜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민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나 신앙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아주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제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가치나 신앙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그 이상한 논리가 훨씬 더 앞서는 걸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사탄에 가까운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자꾸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답은 전혀 저는 들었을 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성직자가 아니야. 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짧은 설명.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안 나갔습니다. 성당은 더 이상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가톨릭 신자였고 난 나가지 않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건 잘못된 상황이다. 뭔가 잘못됐어.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사실 솔직히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많이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동성애를 사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원래 이 어떤 신앙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그런 우리 본능, 인간의 어떤 그런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질서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야. 그래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그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도 그냥 기상적으로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고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저처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보고 너는 반대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내가 반대하는데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금지를 하니까 반대를 안 하고 찬성을 해야 되나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 거지? 왜 나한테 반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민 끝에. 그것은 그냥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을 금지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차별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차별을 하는 법이었습니다.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법이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너는 차별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너를 처벌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신앙적 양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가 내 양심하고 달리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좋은 취지로 엄청나게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양심이 억압당하고 뭔가 굉장히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너무 꼰대 같아서, 너무 꼴통이라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제 생각이 옳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 뜻은,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차별하는 것이었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이었어. 국가 권력이. 우리가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저는 처음에 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정말로 혼란스러운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범민을 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진정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진정한 성경의 뜻이 무엇일까?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그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내 양심, 나의 신앙적 양심에 길을 기울이자. 우리가 그럴듯하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럴듯하게 멋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고 그냥 무작정 믿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우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서 와 하니까 저거 죽여라 하니까 같이 우 해가지고 죽여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탈당을 하기로 하고, 사실 탈당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탈당하면 왕따 될 텐데, 배신자 소리 들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단 하루를 정치를 하더라도 내 양심에 충실하게 나는 해야 되겠다. 차라리 나중에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누가 욕을 하든가 말든가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짓을 하겠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자체도 우리한테 시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숱한 갈등과 혼란과 번복 끝에 우여곡절 끝에
국가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드디어, 사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봉건 전근대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사실은 근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탄생한 날이 바로 1948년입니다. 그때 그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번복하고 혼란을 겪고 싸우고 했지만 어쨌든 나라가 무사히 건국이 되었고 그 건국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헌법의 뿌리입니다. 거의 근간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에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 끝에, 그 전쟁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미군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수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미군의 어머니가, 그 전사한 미군의 어머니가 하는 어떤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에서 자기 자식이 전사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린, 전사하고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왜 여기서 피를 흘렸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이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쩌면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고, 우리가 어떤 다른 유럽이나 미국처럼 혁명을 거쳐서, 시민혁명을 거쳐서, 아니면 독립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쟁취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전쟁 끝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수많은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나서 그 갈등 끝에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우리는 우리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그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저는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는 다시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쩌면 지금 국민들은 뭐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가 이상한데 이게 뭔가,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건가, 이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번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맞나?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의 이 혼란을 우리가 잘 겪고 잘 극복하고 그리고 더 단단해질 때,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어내면서 이 혼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저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건국의 상황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거국의 상황 때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 새로운 세상을 자신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언제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말처럼 들려요. 새로운 세상, 와 어디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아. 정권이 바뀌고 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아.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특히 정치 권력이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현재 존재하는 그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엎어서 전부 때려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별성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새로운 질서를 자신들이 창조하겠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란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존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기존의 사람들 다 감옥에 쳐넣으면 그게 새로운 질서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갑자기 어딘가 하늘에서 떨어진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들도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권력을 자신들이 잡았다고 해서 세상을 금방 유토피아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뭔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 또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수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꼴통이다, 꼰대다 이렇게 보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물론 그리고 보수 세력을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보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새겨가면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고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세상을 진보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얘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그것도 역시 들어보면 참 솔깃합니다. 저도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은 창조가 될 때 다 다르게 창조가 됐어요. 누구는 머리가 더 좋고 누구는 머리는 좀 떨어지지만 다른 데서 또 재능이 있고 또 누구는 세상에 이 국가들이 있을 때 국가의 리더로서 선도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또 누구는 소박하게 그냥 하루하루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렇게 또 이 운명을 또 타고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합니까? 우리가 평등하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죠. 평등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헌법은요, 성령의 진리 속에 그 토대 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게 자기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다 결과가 똑같은 게 하느님 앞에 평등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보상받게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 앞에 다 평등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인간으로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다 존중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보상을 받고 그렇게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자 이런 뜻이지, 결과가 네가 나한테 해도 너한테 똑같은 것을 줄 거야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난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해이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갖다가 나태하게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만 쳐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경제적으로 다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종속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 의존하고 있는 경제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굉장히 무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종속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질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너희들한테 다, 국민들한테 다 걷어들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죠. 지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색을 하면서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그래서 종속시키고 노예처럼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내 목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경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나는 왜 싸우는가라는 책에서도 제가 썼지만 사회주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써져 있지만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나태해지고 나중에 그 권력이 나한테 주던 적선하던 것을, 배급 주던 것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혼자서 독립해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수준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종속돼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회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권력하고 결합했을 때 그것은 공산주의가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데 모두가 평등해져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것을 뺏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걸 뺏어서 주는 거야? 우리가 물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고 그리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다 뺏어서 나눠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하게. 그럴 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평등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어디서 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처벌해. 내가 벌 주겠어. 이건 나쁜 놈이에요. 안 나는데 내가 나누라고 명령을 했는데 안 나눈다고 하면 이건 나쁜 놈이야. 이걸 우리가 다 인민재판을 해서 처형시킵시다. 이게 뭐죠? 이게 독재고 이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 또 억울하게 희생될 사람도 있었고 역사라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교적, 보편적으로 모두가 그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선 해운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제가 도시락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항상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가 잠이 한참 들었는데 새벽에 말이죠. 집에 들어가지고 술 냄새 나는 얼굴을 막 들이밀면서 뽀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되게 싫어했어요. 냄새나 술 냄새나 풍기고 뭐 집에 와서 우리랑 놀아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제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게 우리 아버지는 조선 해운 분야에 그 조선 해운 분야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화공업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그때 큰 역할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 많이 뺏겼지만 그런데 그때요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배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들을 어디서 배웠냐? 일본에서 배워왔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죠. 아버지가 일본의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부산이니까요. 그 일본에 잘 나가는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좋고 잘 나가는 그런 조선소에 또 해운회사 이런 손님들 바이어들을 모시고 와서 밤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들을 접대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술이 굉장히 약하세요. 조금만 마시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오바이트를 하고 하세요. 저도 그래서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남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정말로 눈물겨운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일본을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 없어서 그분들 술을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하고자 하는 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 회사들, 그 회사원들, 그 아버지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과 피땀으로 저 같은 사람들도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한 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때 그 담화문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대국민 담화. 우리가 그 당시에 1965년, 1950년에 그 정말 처참한 전쟁을 겪고 휴전이 되었지만 사실은 허허벌판에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히 말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위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투자를 하든 돈을 빌려주든 자금이 있어야 우리는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별 볼 것도 없고 누가 우리한테 투자할 일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물론 그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가 참 얇아져서 수많은 연령들 사이에 부대끼니까 너무 힘들고 운명적으로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서 통일이 안 됐다라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어쨌든 다행이다. 전체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나마 남한이라도 자유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다행스럽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북이 대립하고 있었을 때 사실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미국이, 뭐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피를 흘렸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빨강물로 물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낸 유일한 동아시아에 우리가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탓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먼저도 많이 해주고 어쩌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남북 간에 체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
실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우리한테 먼저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저 구석에 붙어가지고 누가 있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는 그런 지역에 있었더라면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안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이러한 운명을 갖다가 탓할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 이 운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 운명을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운명적인 위치를 부인하고 탓하고 자학하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만큼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고 잘 지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들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잘 마케팅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걸 맺으면서 우리는 6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받았어요. 그 당시 일본의 한 해 예산의 반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큰 돈이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원조를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바이트 하던 화장실에서 오바이트 하던 그 장면을 기억한다. 바로 그런 마음이다. 옛날에 1965년에 그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자존심 굽혀가면서 만든 나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라 밖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남미에 잘 살던 나라들이 돈이 나라를 다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럽니다. 네가 회사가 되든가 말든가 그 회사가 망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정했어. 임금은 얼마로 해. 근로시간은 얼마로 해. 이게 이상적인 것 같아. 너의 그 회사의 사정이 어떻든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권력은 위대한 거기 때문에 권력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창조할 거거든. 바로 이것이 지금 정권의 사고방식입니다. 너무나 교만하기 짝이었습니다. 세상에 임금과 모든 근로시간과 우리가 이상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상황의 현장에 가서 보면 천차만 정도로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쟁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들이 뭔데 현장에서 제대로 땀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뭐길래 어디서 듣던 얘기들 몇 가지 자료 가지고 와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당장 내일부터 해 그렇게 안 할 거면 내가 형사처벌할 거야. 무섭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독재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까지 국가 발전의 단계를 잘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화가 되고 나서 그 민주화, 형식적인 민주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그 전에 우리가 산업화 때 이루었던 우리의 어떤 긋는 성실한 태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사실은 운명적으로 우리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번영시켜서 우리 아이들한테 흘려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내가 떠들고 내가 주권자니까 국가가 나를 책임지면 그게 주권자이냐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뜻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가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준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세금을 펑펑 걷어가지고 마구 나눠주면 주인이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주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태도입니다. 주인이라면 이렇게 뭔가가 쓰여지고 있을 때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주인이라면 살펴봐야죠. 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자유란 천문인권이란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위에 건국된 성경의 기독교의 정신 위에 건국된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성경의 정신, 기본적인 기독교 정신에 완전히 반해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평화 경제다 뭐다 합니다. 저는 북한을 보면서 정말로 열불이 납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운명이 이렇게 얇게 저런 정권하고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아까 제가 시련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지독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수많은 정권들이 있는데 저 권력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저게 공산주의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이상한 신정국가입니다. 예, 아주 고대조 보기 힘들었던 신정국가인 것 같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체화되어 있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삼부자 백두혈통이라고 조국단체들이 얘기하고 그 가문이 정치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시체가 방부 처리돼서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참배를 받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저건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거기 참배해야 될 게 없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게 있었나요? 고대 기투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아주 진짜 지구상에 사실 조선 왕국보다 더 퇴보된 조선시대보다 더 퇴보된 그런 희한한 나라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핵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정상적인 것하고 같이 손잡고 약속했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약속도 분명하게 한 적 없습니다. 2년 전에 평창 올림픽 때 기억하십니까? 국민들은 북한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북한이 핵을 개발할까봐 정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사이좋게 나오니까 박수를 맞췄습니다. 왜? 김정은이 좋아서 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상한 언론들이 왜곡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핵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잠깐 장면이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면서 마음이 안도의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핵이 완성되기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완성이 한참 되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협상해봐야 국민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악수할 때마다 박수 쳤다가 또다시 실망했다가 고문 받는다. 고문, 정신고문.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가도 이게 이 협상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방어장치를 해놓고 협상해야 되겠지. 그래서 핵에 대해서 핵의 균형을 만들어 놓든 우리가 개발하는 게 어려우면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든지 해가지고 핵 균형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지. 우리가 완전히 기울어진 입장에서 협상하면 국민들부터 비굴해진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하고 이 문재인 정권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뭐가 좋은가?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해요. 벌써 10번이 넘어가서 도발 너무 많이 해서 몇 번 했는지 처음엔 제가 2번, 3번 세웠는데 이제 여러 번 하고 나니까 10번 넘어가고 나니까 도발 몇 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올해 들어가서. 그런데 그 미사일이 정확하게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죠. 그 시험은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의 궤도 자체가 목표물이 있잖아요. 목표물. 동해안으로 쏘았지만 그 동해안에서 목표물을 맞췄잖아요. 그 목표물 맞춘 거를 콤파스를 돌려서 남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남한의 수도권이거든요. 우리를 겨냥하고 실험을 한 건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동해안으로 발사를 하고 실험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탐지할 수 있냐? 탐지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미사일을 탐지해왔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휴전선에 전투기가 떠서 그 쏘아 올리는 그 지점을 그 실험하는 곡이 그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지점은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냐면 인공위성으로 관찰하는데 그 인공위성이 어느 나라 거냐? 일본 겁니다. 이제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소미아를 왜 파기하려는 거지?
지소미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던 정보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는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사람이 비슷하니까 우리 쪽 정보원들이 북한이나 중국 쪽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집하는 정보가 일본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정보원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고 그 정보원들의 정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별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대북 기능이 완전히 약화되었죠. 그죠? 그게 바로 정보원들의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줄 게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찰해야 되는, 그래서 그 미사일이 목표물을 맞췄을 때 그 미사일의 성능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깨지는지 격파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궤도 같은 거를. 그죠? 그거를 일본 인공위성 통해서 봤는데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일본에 요청을 해서 미국이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왜 지소미아를 가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빨리빨리 공유해가지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소미아의 기능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게 훨씬 많은 거죠.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게 무슨 다른 나라의 외세에 우리가 침략을 받고 이런 문제니까 우리 독립해야 되니까 정보 교환 안 할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키려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 망하고 나면요 싫어도 독립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있으면 당연히 얻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있으면 얻어야지. 그게 명확하게 불어야 진짜 독립을 지키는 거죠. 구한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정척사파들이 모든 것을 채국을 하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강화도에서 계약을 갖다가 억지로 일본한테 하는 그런 수고를 당하는 그런 수고를 겪었죠. 그런데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하고 불과 20년 전에 일본이 개항을 했어요. 네덜란드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왜 불과 20년 차인데 일본은 그 뒤에 동아시아를 갖다 지배하는 제국주의로 성장하고 왜 우리는 그런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전쟁 한번 못 치러보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냐. 일본은 네덜란드로부터 강제 개항을 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거의 혁명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죽습니다. 그 혁명을 거치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근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칼을 갈면서 근대화를 하고 서양 부모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일본이 사실은 그 서양의 자기들을 공격했던 그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기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넘어섭니다. 그때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서양에 자기들을 공격했던 서양의 유학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쇄국하고 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데 그걸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우리끼리 우물안 개구리를 지내다가 그 지경이 되고 맙니다. 결국 나중에 나라를 잃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는데 우리는 동맹 대상도 없었어요. 일본은 연일 동맹을 맺고 세상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대영 제국과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깨고 쓰고 청나라 깨고 쓰고 러시아 깨고 쓰고 우리 한반도 자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지배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동맹은커녕 사실 가장 그때 별 볼일 없었던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왕이 거기 가서 1년 동안인가 지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영국이나 이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영국하고 같은 연방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싸워주겠다고 하는 일본한테 그 당시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힘을 팍팍 실어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잘해봐. 니들이 알아서 해. 나중에 전쟁 다 이기고 나면 거기 패권 네가 알아서 해. 지금요, 대한민국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부터 시작해서 남중국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중국을 둘러싼 방어선을 치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훈련들을 합니다. 군사훈련을 태평양에서, 인도에 대해서. 근데 그 훈련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탈했습니다. 지금 그 전략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탈을 했는데 이번에 지소미아를 깼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또 뭐 했냐? 중국이 1대1로라는 전략을 합니다. 이건 뭐냐? 미국에 맞서서 자신들이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협력관계를 맺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실크로드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전략이 중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그 1대1로 행사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자꾸 한반도에 그것도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방송에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전 세계의 전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저놈이 미우면 저놈이랑 싸우고 이놈이 미우면 이놈이랑 싸우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홍콩이 민주화 시위를 하는데 미국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를 하고 중국은 홍콩에 무력 개입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홍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꼭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에 붙는다고 우리가 중국 동맹이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계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인데 함께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자유민주 진영들끼리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나라들을 견제해 나가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민족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마치 같은 민족이면 한쪽은 자유가 전혀 없고 한쪽은 자유가 있는 나라들이 같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요즘 보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오만 비리는 다 하는 것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면 무슨 펀드를 만들었죠. 가족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국가가 하는 SOC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SOC가 진행되는 그 정보들은 민정수석이 있을 때 자기가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투자를 해갖고 영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펀드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북한하고 이런 것들도 진짜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어차피 같이 남북 간에 무슨 경제한다. 사실은 북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류가 아니라 원조입니다. 북한이 원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원조를 하면 누구 돈이 들어가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 주고 지원해 주는데 그 공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하겠죠. 그럼 그 업체들은 뭐합니까? 북한은 소유권이 없고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땅 짓고 헤엄치기.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게 북한 경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거나 자유가 개방이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북한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퍼주기식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해야 되겠지. 그걸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우리한테 도발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태양광도 여러분 속지 않았습니까? 마치 재생에너지 하면 뭐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선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환경을 나쁘게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시키고, 거기다가 태양광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유지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리고 비용이 단가가 원자력보다 몇 배가 높은 것을, 사실은 지속 가능성도 없는데 온 우리나라 산하에다가 태양광 파넬들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손해를 보고 엉망이 되는데 이득 본 사람 딱 한 그룹 있어. 그 태양광 업자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지난번에 KBS에서 이거 고발하는 프로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본부장하고 전부 다 잘렸죠.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였죠. 그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벌써 촛불 집회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잘려도 아무 말도 없어. 왜냐하면 신문이고 방송이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고발하는 거 했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가관이더만요. 그런데 그 태양광 보조금 먹기 위해서 수많은 백수 건달들이, 특히 정치권 주변에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제가 보면서 요즘에 그 정보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아, 이 사람들 사회주의인 줄 알았는데 사회주의가 아니었어. 그나마 사회주의도 사치였네. 알고 보니까 그냥 거대한 인권 집단이었어. 네. 이대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 조상들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역경과 시련을 겪고 건국을 했습니다. 어쩌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던, 사실은 조선시대가 얼마나 열악한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부안말이라는 것은 나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가려주고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던 그 시절에, 그래서 노비들은 소유물처럼 교환당하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노비였으니까요. 만약에 조선시대가 그게 됐었으면, 그것이 북한처럼 연결됐으면 우리는 북한의 주민처럼 저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시민 지배까지 잡고 자유를 뺏겼다. 다시 자유를 찾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국가를 건국하고 우리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때 모두가 여야가 힘을 합해서 그 기치 아래에 헌법을 만들고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에서 그래도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바이트 해가면서 자존심 굽혀가면서 남한테 배워서 남한테 빌려서 밤잠을 안 자고 가족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일해왔던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그것을 희생해왔던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도 성공하고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정신적 욕구도 커지고 민주화도 하자. 이제 우리도 더 자유를 확대하자. 민주화는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자유를 확대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 속에 불순분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주의로 가자, 사실은 북한하고 연방대통령 가자,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그것을 민주화 운동이냐 하면서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나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자유가 더 확대됐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방적으로 부르고 내가 내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면서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마치 노예 같은 생각. 내가 주인이면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주권자들은 멍한 인류 사이에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 순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는 그 길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내년 총선에서 저는 총선 이후에 상황이 더 열악해집니다. 우리 헌법을 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건국 당시에 제정됐던 그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아마 삭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국이 내놨던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꼭 하려고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들을 갖다가 와장창 집어넣어서 개헌선을 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도 파기했는데 한미동맹이 이제 아까 인도로 걷고 있죠. 미국에서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미국에 이번에 여름에 미국에 순회 방문을 갔을 때 많은 교포 출신의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하냐 도대체.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고 결국 미국 입장에서 약까지 거 베트남도 그랬는데 뭐 공산화돼도 식민국가로만 남아있으면 우리 더 이상 그 나라 자유까지 우리가 이제 지켜줄 필요 없어. 그 옛날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제가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진짜 제가 탈당을 하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고 그런데 그냥 제 양심,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히도 이때까지 제가 나라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경고를 하면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너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걱정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내 걱정이 그냥 기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걱정했던 대로 계속 흘러오고, 제가 지소미아를 처음에 반일 얘기를 꺼낼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설마 지소미아 파기라는 자해행위를 하진 않겠지. 그때 왜 제가 그 얘기했냐? 왜냐면 제 느낌에 제가 그 민주당의 그 주사파들이나 이 사람들을 아는 바로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의 끝이 어딘지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하고 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왜냐?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이런 데서 키울 수 없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지만 그런 끔찍한 삶을 이 나라에서 겪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 여기 계신 수많은 성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문재인 가양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얘기 굳이 안 해도 사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건국된 이래로 우리의 국가 정신, 국가 공동체가 우리가 합의한 정신,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사이에 많은 좋고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의하고 건국을 성공해낸 그 정신, 그거 우리가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걸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모두가 모여서 정말 통성 기도를 하고 그것이 계속되면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